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화요일 맡은 인사신청 인재기획단장 마시를 유정 사무관입니다. 인사신청에서는 해외 각국의 글로벌 인재를 발굴해서 정책 지원, 세미나 조정 등 정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 해외 석학 추정 공공부문 AI 교육 활용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신청 인재정보기획관의 인사 말씀이 있은 후 해외 출중회사 강연이 약 25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약 25분 동안 패널 질의와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인사신청 인재정보기획관 팀 이은영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신청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입니다. 네, 이른 시간부터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강연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워싱턴대 이수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부 박지민 서기관님, 그리고 지식재산처 이창조 사무관님, 한진흥정보사회진흥원 김태원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웨비나인데요. 이번 주제는 최근 가장 핫한 인공지능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 무려 700명이 넘는 분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AI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자 규모나 사전질의 양으로 보면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제 인사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참석하신 모든 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수인 미국 워싱턴대학교 국공정원과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이수인 교수님은 인공지능, 생물학, 의학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적 석학이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AI 검증, 설명 가능한 AI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주제로 해외 AI 사례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수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수인입니다. 자, 오늘 강연에서는 설명 가능한 Explain AI라는 분야에 대해서 그 개념을 소개하고 또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한 아주 생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기술이 AI의 실생에 적용, 특히 오늘의 이 웨비너 주제인 공공 분야에서 AI 적용해서 가지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합니다. 자, 언제나 더 그렇듯 저의 연구는 제 컴퓨터과학과 PhD, 박사과정 학생들과 MD, PhD 의대와 PhD를 공동으로 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수행됐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AI, 또 머신러닝, 요새 우리가 다루는 연구는 대부분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AI의 신뢰성 구축을 좀 더 쉽게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B, 생물학, biology, 암이나 캔서나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같은 굉장히 복잡한 질병의 원인 규명과 치료법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그리고 C, clinical medicine, 그리고 임상 모델 개발 및 검증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발표는 제가 두 부분으로 나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전통적인 개념의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I, XA라고 하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XAI가 헬스케어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아주 생생한 연구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 것은 바이오나 이런 메디슨, 생물학, 의학 쪽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포인트는 이런 AI의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문제라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explainable AI가 AI 모델에서 신뢰성과 투명성, 자, 이제 퍼블릭 섹터에서 AI가 이렇게 이용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뢰성과 투명성인데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참고해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점을 정부에서 어떻게 incorporate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AI가 뭘까요? 설명 가능한 AI. 이건 이제 AI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어떤 AI 모델이 어떤 사람이 디멘시아가 어떤 사람에게 있을 거다 하는 예측을 하는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왜 특정한 아웃풋이 생성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의 피처라고 하죠. 피처들과 그리고 잘 트레인된 AI 모델이 있다면 이런 결과를 제법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죠.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그냥 클리니컬 데이터 또는 어떤 지네릭 데이터, 그리고 커그니티브 exam, 이 디멘시아의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다면 그런 데이터에서 이 사람이 10년 후에 디멘시아, 치매가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는 현대 AI 모델로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예측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 랩에서는 이런 점을 이런 AI의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explainable AI라는 그런 필드를 그런 한 분야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이런 단순한 모델들과 달리 현대 AI 모델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조차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대 AI 모델도 예측을 잘해. 그래서 쓸 수밖에 없지만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어떤 AI 모델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그게 이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아웃풋이 되겠죠. 어떤 랭귀지 아웃풋을 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디멘시아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는 예측을 냈을 때 그 모델이 왜 그런 결론에 다다랐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여러 이런 explainable AI 방법론을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예는 예전 제자 중에 스캇 럼버그라는 분이 주도한 샵이라는 방법론이고 이건 이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이고 다른 방법들과 차별되는 굉장히 강력한 이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런 거를 물었을 때 방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가령 어떤 피처 중에 특정한 피처가 얼마나 그 모델의 아웃풋을 바꾸는가로 그 중요성을 측정하는데 그거는 다른 피처들이 그 모델에 같이 쓰였냐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샵이라는 우리 메서드는 가능한 모든 피처들의 부분 집합을 고려하고 그 평균값을 평균화해서 각각의 피처들의 중요성을 매절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법은 Coalescent Game Theory라는 수학적인 그런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래서 Shapley value 또는 Shap 값은 fairness axiom이나 그런 수학적인 그런 이론들 바탕을 해서 굉장히 explainable AI 방법론으로서 바람직한 특성을 만족시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피처를 배제하는가 중요한 어떤 피처들의 subset 부분 집합을 고려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게 컴퓨터 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런 방법론만 해도 굉장히 수많은 페이퍼가 퍼블리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한다면 다른 점이 이렇게 많은 피처를 이용을 해서 AI 모델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이 사람이 디멘시아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렸을 때 어떤 이 페이션트의 피처가 중요했는지 그게 지네릭 데이터인지 아니면 무슨 어떤 게 커그니티브 exam의 리졸트인지 이런 식으로 어떤 피처가 중요했는지 결과를 내주기 때문에 좀 더 이 AI 모델의 투명성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별로
어떤 면이 더 기여를 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퍼블리시한 페이퍼 중에는 한 페이퍼에서 여러 가지 적용 예를 들었는데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나 그런 신장 기능에 대한 그런 병이나 모텔리티,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죽을 확률, 그리고 서저리 듀레이션은 어떤 하스피럴에서 어떤 환자가 얼마나 서저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게 하스피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정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서 어떤 페이션 피처가 중요했는지 그런 기여하는 한 논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적용 예를 들어서 퍼블리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의료계 또는 그냥 제너럴 애플리케이션으로 칠 때 이런 많이 이렇게 이용이 되는 샵 메서드를 쓴 페이퍼가 의료 쪽 이제 적용 케이스였는데 그때는 우리가 애네스티지올로지스트들하고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저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에서만도 200 밀리언 서저리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하이폭시미아, 저산소증이라고 부르는 그런 질환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혈중 산소 농도가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그런 이제 컨디션을 말하는데 이런 컨디션 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환자의 살 확률이나 서저리 이후에 그런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 후에 이 하이폭시미아가 일어날 확률을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자면 여기 슬라이드 나온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제 리버 서저리를 받는 사람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BMI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와, 그리고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여러 가지 그 환자의 바이탈들을 다 이용을 해서 5분 후에 이 사람이 저산소증에 걸릴 것인가, 하이폭시미아에 걸린가, 예측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설명을 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었어요. 이 예에서 보면은 low tidal volume이나 high BMI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없는 요소죠. 그렇지만 tidal volume 같은 거는 그 환자에 연결된 그런 벤틸레이터나 이런 세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AI의 예측은 그냥 AI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 이렇게 설명까지 더해지면은 마취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환자 데이터를 통해 이 모델을 학습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환자에 대해 타임 포인트에 폭시미아의 리스크가 2.4라고 했을 때 이 리스크를 늘리는 팩터, BMI나 타이럴 볼륨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한 팩터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린 컬러드는 다른 팩터들, 낮추는 팩터들을 또 다 이제 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에 나온 이런 설명들은 보통 이제 AI 시스템이 줄 수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90도로 틀어서 이렇게 타임별로, 스택을 했을 때, x-axis를 타임이라고 보고, 서저리가 시작되고 후의 타임이라고 봤을 때, 이런 설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시간차에 따라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취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하이폭시미아 확률이 높다. 그런 결과를 들었을 때와 이런 설명을 때 좀 더 정보가 더 있는 거죠. 어떤 면을 더 대비를 해야 하는가. 하이폭시미아가 얼마나 높은 거에 대한 그런 이벤트에 대응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실험을 했는데 이 애네스테지올로지스트 5명과 이분들이 어떤 똑같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하이폭시미아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그것이 AI의 결론과 그리고 AI 결론 플러스 그런 explanation, 지금 blue colored explanation까지 더 합해졌을 때 얼마나 더 하이폭시미아를 예측할 수 있는가. 그런 퍼포먼스를 체크를 해봤을 때 마취과 의사들은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수치적으로 환산을 하면 2.4 밀리언 까지의 그런 그 하이폭시미아를 더 디텍트 1년에 더 디텍트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냈어요. 그거는 처음으로 explainable AI, 샵이라는 메서드를 실생활에 적용한 케이스고 가장 최근에 적용 예를 들어드리면 biological age, 생물학적 나이를 예측하는 AI 시스템, 저희 랩에 개발한 AI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인데 모두들 다 이제 자기 생일에 대비를 해서 다 자기들의 보통의 생물학적 나이가 있겠죠. chronological age가 있겠죠. 그 다음에 biological한 age라는 개념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biologically 정말 어떤 몇 살인가, 같은 이제 생일에 대비한 그런 나이와 달리 또 biological한 age를 define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한 사람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데모그래픽이나 아니면 랩 테스트들,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 할 때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이 사람의 바이올로지컬한 에이지가 몇 명인지, 얼마인지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설명 가능한 AI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령 어떤 사람이 65세인데, 생물학적 나이가 72세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바이올로지컬리 몇 살이고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그 환자에 대한 어떤 요소 바이올로지컬을 밀리고 또 줄였는가 가장 탑3 지금 팩터가 캔서 다이그노시스를 받아 당연히 바이올로지컬한 에이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리고 어떤 나이에 캔서 다이그노시스를 받았는가. 그리고 시스템 C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그런 매저인데 어떤 요소들이 얼마나 바이올로지컬한 에이지를 늘리고 줄였는가 그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게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AI 기술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cause of disease, 이게 죽는 원인, 다른 죽는 원인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계산하는 그런 AI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니오플라즘은 캔서고, 그리고 이제 심혈계, 그런 병에 대해서 또 어떤 지네릭 커즈가 있는지,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그런 거 밝히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물학적 나이 계산을 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을 때, 다른 그런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방법이랑, 비교를 했을 때,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죽을 확률, 5-year mortality 테스트를 했을 때 더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냈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프리딕션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모델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모델은 복잡하고 블랙박스인데, 우리는 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의 어떤 피처가 그 바이올로지컬 에이지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블랙도 퍼포먼스가 좋은 모델을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그러면 공공부문의 AI의 유스 케이스에 있어서 퍼포먼스만 고려를 하고 만약에 설명 가능한 AI가 뒷받침되는 그렇다면은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모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이런 설명 가능한 AI가 어떤 다른 새로운 그런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중에 제가 꼽은 것이 AI 오디팅입니다. AI 검증. AI 검증은 우리가 공공부문의 AI가 쓰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왜냐면은 그 AI가 잘 동작하고 정확하게 동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가장 첫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자면 팬데믹 중간에 이런 AI 시스템이 굉장히 많았어요. 엑스레이 데이터를 이런 엑스레이 데이터를 받아서 AI 모델이 이 사람이 코비드-19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렇게 다이그노시스 해주는 그런 AI 모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팀이 이런 모델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다른 병원의 데이터를 써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도를
정확도를 측정을 했을 때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자, 이제 레드 컬러는 지금 이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플롯인데, 레드 컬러는 이렇게 논문을 낸 시스템들을 퍼블리시해서 논문으로 낸 그런 저자들이 내놓은 결과이고, 그리고 이제 그린 컬러는, 그, 다른 데이터로, 다른 병원의 데이터로, 그 결과를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XAI를 그 설명 가능한 AI 방법을 이용을 해서 왜 이런 모델들이 잘 동작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거를 밝혔을 때 제가 소개한 이런 설명 가능한 AI 방법은 얘들의 포인트는 어떤 피처가 가장 중요한지 밝히는 것인데 이런 메디컬 이미지를 이용하는 그런 AI 시스템에 있어서는 피처가 뭐겠어요? 피처는 인풋 픽셀이겠죠. 어떤 이미지가 가장 그 AI에게 중요했는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이런 그림이 이제 셀리언시 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레드로 표시가 된 이 부분들이 AI 모델이 가장 초점을 둔 부분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롱필드가 이렇게 폐 근처에를 포인트했다는 거는 좋은 사인입니다. AI 그게 이제 코비드 19인가 아닌가를 고려를 할 때 의사들도 그쪽을 더 이제 포커스하는 경우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에 쓰여진 이런 문자들, 레더렐리 마크스라고 부르죠. 이런 코너에 쓰여진 이런 문자들은 AI 모델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둬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페이션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메디컬 디바이스, 페이스메이커였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코비드 19에 있어서 그걸 판단할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발견했어요. AI 모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 모델을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로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사실 퍼블리시가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정말 코비드 19을 판단하기 위해서 쓰이려고 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그 당시에 6개의 페이퍼가 이미 퍼블리시가 됐고, 굉장히 좋은 저널에. 그렇지만 그 모델들이 잘못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AI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밝혀낸 그런 논문이죠. 그래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1년 후에 네이처에서 우리 논문을 되게 크게 피처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사진도 그 공동 제일 저자였던 제 학생들 이 학생들은 이제 MD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PhD 컴퓨터 공학과 PhD를 동시에 같이 MD PhD를 동시에 이렇게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연구였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타겟으로 한 게 더마톨로지 AI입니다. 충분히 셀폰이나 이런 앱에서 되게 굉장히 자주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피부에 이상한 조직이 보인다든지 피부암이라고 의심되는 그런 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이게 피부암인지 아닌지 보여주는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AI 검증 연구를 이쪽에 우리도 초점을 줘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아카데믹 모델, 그 중에 하나는 네이처에 크게 난 논문이고, 그리고 두 가지 또 커머셜 디바이스라는 게 셀폰에서 찾을 수 있는 앱이었고, 그리고 이 월드 컴피티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한 그런 모델, 사진을 찍어서 이게 멜라노마인지 아닌지 보여주는 그런 AI 시스템을 검증을 했을 때,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AI 모델을 쓰면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셀리언시 맵. 어느 부분이 이런 AI 시스템에 중요했는지, 피부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했을 때 전혀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벨롭을 한
방법론이 Generative AI, 생성 AI를 이용해서 이 모델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검증하는 시스템을 그런 방법론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인풋이 있을 때 이 인풋을 가장 미니멀하게 바꾸면서 AI의 결정을, AI의 다이그노시스를 바꾸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사실은 암이 아닌데 이거를 암으로 보면 어떻게 좀 더 변화를 주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미지에 실제로 변화를 주는 그런 생성 AI 방법을 도입한 그런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과 일을 해서 어떤 이제 피부상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근데 이제 결과를 아까 코비드 이그젬플처럼 코비드 그런 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부암 예측하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셀폰에서 내가 피부암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론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피부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약간 이게 더 암이 아닌 방향으로 바꾸고 더 암이라고 AI가 판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꿨을 때 이게 얼마나 다른가를 의사들과 실제적으로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해서 AI 모델들이 5개 우리가 검증을 한 모델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다커 피그멘테이션이 있을 때 이 모델들이 이 AI 모델들이 피부암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는가. 이런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만드는 그런 페이퍼를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란셋이라는 의료 쪽에 굉장히 잘 알려진 저널에서 다른 이제 더 이제 생성 AI 의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퍼스펙티브를 좀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논문을 퍼블리시했고 그리고 또 더 이제 explainable 설명 가능한 그런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방법론 중에 두 번째 방법은 컨셉에 더 포커스를 둔 것입니다. 어떤 스킨 이미지가 있을 때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를 픽셀 바이 픽셀 기계처럼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컨셉을 생각을 하죠. 이게 시메트릭한가, 에이시메트릭한가, 그리고 보더 타입이 어떤가, 그리고 컬러라이제이션이 어떤가, 이런 여러 가지 컨셉들을, 하이 레벨 컨셉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후속 연구로는, 오픈 AI에서 클립 모델을 다운받아서 이거를 파인 튜닝을 해서, 이미지, 이런 더마톨로지 이미지랑 거기에 딸린 캡션들, publicly available한 이런 PubMed 아티클, 퍼블리시된 그런 퍼블리시된 논문들에서 그런 그림들과 그림에 딸린 캡션들을 다 이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로 이미지 하나하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컨셉으로 다시 피처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연구도 했습니다. 더 최근에 이런 AI 모델이 메디컬 필드에서 또는 이건 뭐 메디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실생에 적용되는 그런 AI 분야에서 트랜스페런트 해지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있어 왔는가? 최근에 불과 한 달 전에 퍼블리시한 페이퍼에서까지 뷰를 다뤘습니다. 자, 이 톡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강연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설명 가능한 AI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술이 어떻게 AI 검증에 이용됐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COVID-19 엑스레이 데이터로 COVID-19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마톨로지 이그샘플에서 얼마나 AI 검증이 중요한지 그냥 AI 기술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의심을 해야 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연구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AI 검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개발되고 학습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과정의 투명성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과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네, 바로 이어서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의에는 앞서 강연하신 이수인 교수님과 세 분의 국내 패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정부의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계시는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의 박지민 선관님. 두 번째로 AI 특허 행정 혁신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이창규 선관님. 세 번째로 공공기관 AI 정책을 연구하고 계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정책연구팀의 김태원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각 패널께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외 공공부문 AI 현실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각국의 AI 정책과 AI 도입 활용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정부는 전 부처의 AI 활용 및 거버넌스 신뢰 구축을 즉시 집행할 의무를 지침에 명문화하고 국가 차원의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AI 정책 추진에 참고할 만한 점과 현재 국내외 공공부문 AI 활용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공공부문 AI 활용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자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수희 교수님부터 패널분들 차례로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의 AI를 생각할 때 저는 한국이 많이 앞서 있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저는 쉽게 정말 국세청이나 이런 AI 기반 상담 시스템이나 그런 민원 응대 그런 상담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기사들 읽은 적이 있고, 그리고 뭐 기후 그런 행동 기회 소득 이런 앱에 연결된 이런 챗봇, 그리고 기후 AI를 통한 그런 민원 질의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김태원 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NIA에서 공공 AI 도입 확산을 위해서 그런 전환 지원 센터에 이런 정책 기술 가이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게 굉장히 많고, 또 금융감독원이 굉장히 기업과 되게 MOU 맺고 그리고 대형 랭귀지 모델을 써서 활용하는 방법도 마련하고, 저는 굉장히 미국이나 다른 해외 사례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더 모범적인 사례가 훨씬 많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공 기반이나 모든 AI의 활용 사례나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에 있어서 AI 이런 활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우선은 어떤 이제 유스 케이스를 이제 구축을 할 건가, 그런 면을 따져봤을 때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챗봇 서비스나 이런 민원에 하는 그런 서비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AI가 하면 훨씬 더 100배, 뭐, 굉장히 더 많은 배수로 더 상담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냥 오토매틱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케일러빌리티도 중요하지만 퍼포먼스도 또 굉장히 중요해요. AI가 잘못된 그러니까 아웃풋을 주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검증, 오디팅 파시빌리티나 그리고 외국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이런 프루프 오브 컨셉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박지민 서기관님 의견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더해서 현재 지금 가장 확연하게 저희가 공공 부분에 도입된 부분은 읍면동 AI 복지 상담인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복지 서비스들이 다 신청주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먼저 좀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좀 먼저 복지 욕구 파악이나 또 위기 가구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읍면동 AI 복지 상담 서비스를 구축을 했고, 이제 먼저 그 번호, 그러니까 1600-2129로 먼저 초기 상담 전화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그곳에서 본인의 충분한 욕구를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AI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AI하고 많은 것을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초기 상담을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분야 분들이 이제 신층 상담을 통해 이제 어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저도 장애인국에 근무했던 적도 있고 한데, 그때는 사실 가면 내가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복지 창구에 가가지고 사실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아무래도 그 상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의료 쪽에서도 어떤 진단을 할 때, 그러니까 AI가 아직 진단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의료인이 하는 건데, 이제 앞서서 초기 상담으로 문진인 거죠, 일종의. 근데 그거를 내가 아주 자세하게 AI가 시나리오 기반에 맞춰서 친절한 상담과 질문을 계속해서 이 사람의 실제 생활 습관, 이 사람의 실제 뭐 어떻게 식습관을 먹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정확하게 뭐 3일 전부터 좀 어떤 증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초기 상담을 AI를 통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그 정보가 바로 결과가 정리돼가지고 의료인에게로 전달이 되고, 그럼 의료인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짧은 진료 시간 안에서도 환자에 대해서 훨씬 많은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좀 진단보조 쪽의 영역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아직 저희가 뭐 딱 도입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료 현장도 그렇고 특히 요즘에 복지 돌봄 현장도 그 종사자분들의 업무 부담이 행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부분에서 이 AI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자동화되면서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런 데 쓰여지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줄어드니까 좀 그 현장의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크게 저희 보건과 복지 쪽에 AI를 추진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디테일한 부분들로 가면 다릅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욕구 파악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초기 상담을 AI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업무 부담을 효율화해서 좀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지식재산처의 이창규 평론가님께서는 다른 분야이긴 한데, 사례에 대해서나 내지는 한국 AI 정치에 대해서 좀 참고할 만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매년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 5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모여서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에 대한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전부터는 AI가 높은 기대와 그리고 관심으로 교류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식재산 행정 분야에 AI를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20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허 검색, 분류, 상담용 챗봇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챗GPT나 제미나이 등과 같은 LLM을 연방정부의 연 1불 이하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 특허청의 경우에는 보안 등의 이슈 등으로 인해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유럽은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의 검색, 그리고 특허 상표 분류, 번역에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 중국은 특허 상표 디자인 검색, 특허 분류, 번역 등에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은 구체적인 언어 모델과 비전 모델에 대해서는 모두 밝히고 있지 않으나, 언어 모델 중 인코더는 벌트 계열을, 그리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챗GPT나 제미나이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비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퀴션넷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AI를 더욱 다양한 분야와 그리고 고도화에 활용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원 팀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태훈입니다.
앞서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 7월에 AI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내용 중에 정부가 AI 도입을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을지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AI 도입에 관해서 부처 간 조율이나 협력기구로서 최고 AI 책임자 협의회를 신설한다거나, 혹은 부처 간의 AI 전문 인력이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거나, 부처들이 AI를 쉽게 선택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모델이나 어떤 활용 사례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모든 연방부처가 최신 언어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지금 이거 웨비나 들으시는 많은 공공의 종사자들께서 가장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와 같은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이나 사업들로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얼마 전에 9월에 출범을 했고요. 또 공무원들이 보안 걱정 없이 다양한 최신 민간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범정부 초고대 AI 공통기반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통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마 내년부터는 공무원분들께서 민간의 LMM을 보안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NIA에서는 공공기관 AI 전환을 지원하고자 공공 AI 전환 지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AX를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공공 부문 AI,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 하드인 생성형 AI 활용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활용 사례가 많지 않을까 보면은 그동안 도입할 수가 없었거든요. 보안, 비용, 성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웨비나를 시청 중이신 청중분들도 다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수 사례라고 꼽힌 기관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AI를 도입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공공에서 AI 도입 우수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이러한 사례들은 특정 기능 단위의 부분적인 AI 활용 사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화두인 AX, AI 전환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이 종합적으로 AI 전환, AX를 추진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이 AI 전환을 대부분의 많은 기관들이 우리 그냥 디지털 기술 도입하는 거 아니야? AI 도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기술 도입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실패하죠. AI가 과거에 IoT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메타버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요소 기술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영 관리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일하는 업무 방식도 바꿔야 되고요. 또 조직 방식도 지금 현재 AI 체계랑 맞지 않습니다.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돼요. 조직원들이 이거를 인식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이 모두 바뀌어야만이 사실 비로소 AI가 조직에 내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차분하게 일부씩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정책과 사업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상황이라 두 번째 회의 주제 바로 진행을 하고 더 추가로 의견 나누고 싶으신 부분들은 그 이후에 좀 의견 나누실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회의 주제는 공공부문 AI 교육이 직면하는 보안 대책과 신뢰성 확보 과제입니다. 앞서 김태원 부장님이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AI가 행정 시스템에 활용될 때 보안 취약점이나 데이터 유출, 허위 결과, 행정 등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적,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와 현재 국내 공공 AI 서비스 오류와 책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회의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 자유롭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제가 공공부문 도입할 때 보안 대책 및 신뢰성 확보 그런 주제인데 저는 기술적 하고 정책적 대응을 동시에 잘 설계해야만 그런 비저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 이 학계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정책적인 그런 대응과 같이 동시에 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물론 당연히 데이터 보안, security나 privacy 그런 문제가 있겠고 또 모델이나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아까 모델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게 AI 모델이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밝혀내는가 그런 걸 이제 설명 가능한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런 밝혀진 사례들을 제가 발표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AI 검증, AI가 얼마나 프로미싱한가 그런 거를 강조하는 연구뿐 아니라 AI 검증 쪽의 연구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나 그런 운영 면이고 그리고 정책적 제도적인 장치는 이제 법이나 규정, 그런 거버넌스나 투명성,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시민의 권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A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그런 그리고 윤리 교육 그런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술적인 그런 학문적인 그런 기술적인 면과 그런 정책면이 동시에 돌아가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보건복지부 박지민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보안이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요. 이제 저희는 또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안 기술이 발전하고, 하지만 언제든 해킹에 사실은 우려가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의료 쪽에 있는 건강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감염 처리에서 그 분석 환경 같은 거를 다 고려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제 임상시험 할 때 어떤 안정성, 유효성을 확인하던 윤리성과 안전성을 하던 IRB 위원회를 그러니까 기관별 임상윤리위원회를 외에도 이제 데이터 활용을 위한 DRB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이제 지금은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인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DRB라는 거를 법제화시키고 각 병원이나 이제 뭐 예를 들어 건보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건강 정보를 이제 제공할 때 이제 그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감염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나가는 곳에 대한 보안 환경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특히 의료 분야에서 추진하는 AI 쪽은 이제 뭐 의료 AI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만 이 데이터가 어떤 사생활 뭐 침범이나 그런 이슈 없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쪽에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균형 있는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법체계나 이제 그런 인프라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채팅창을 보니까 청중께서도 조작된 AI가 굉장히 더 위험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뭐 최근에는 뭐 나노 바나나, 뭐 이미지 생성 툴이죠. 그리고 뭐 소라토 이런 영상 생성 툴 같은 것들이 보편화가 되면서 이제 기술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뜻은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쉽게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범죄를 마음대로 쉽게 맘만 먹으면 저지를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기술적 대비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입니다. AI 모델이나 데이터를 그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강의로 말씀 주셨지만 신뢰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AI 시스템이 정말 공정하고 정확한지, 이 결정 과정이 정말 투명하게 됐는지 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AI가 가끔 보면은 뭐 필수 언어로 얘기한다거나 편 결과를 내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AI 모델이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데이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AI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 확인이 가능해야 되고요.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때 자칫 뭐 특정 인종, 성별, 지역에만 집중된 거 아닐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그룹에 대한 불공정한 편향이 없는지 자동으로 감지하는 도구들, 이런 것도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심각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최근에는 공공에서 특히 공식적인 행정 DB 등을 이용해서 레그 데이터로 구축해서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들도 AI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 추적성 기술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원인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로그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해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향후 문제가 발생됐을 때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노력들은 뭐 지금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AI 서비스 오류에 대해서 그 책임 문제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이게 중요하다 하면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서비스 오류에 대해서 책임 소재라든가 피해자 구제 요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은 너무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법제도 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AI 활용과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 두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분야의 이제 LLM 혹은 인코더 계열 혹은 디코더 계열의 언어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특허청은 보안 등의 이슈로 인해서 챗GPT나 제미나이가 일부를 제공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지식재산처도 지금 미공개 특허권 같은 매우 민감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오픈 디코더 계열을 심사관들이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내부적으로 젠마나 혹은 엑사원, 챗GPT OSS 버전을 따로 설치를 해서 심사관들에게 시범 테스트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도적 측면으로는 지식재산처 제도과에서 AI 활용이나 혹은 발명인이 AI를 이용해서 발명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느냐에 대한 논의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입장인 내용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확충하실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통해서 국내 주요 사례를 통해서 공공부문 AI가 어떻게 신뢰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지 이런 실제적인 해법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참석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소중한 의견 나눠주신 이승희 교수님과 국내 패널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론 마치고 참가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이수인 교수님의 연사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개의 질문을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직 적용 전인 서비스 중에서 향후 공공에서 AI를 꼭 적용해야 할 부분이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입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물론 당연히 우선은 헬스케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공중보건 이런 헬스케어 쪽에 어떤 특별히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받고 이게 무슨 병이다 이런 단계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헬스 데이터로 어떻게 건강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그런 쪽 AI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AI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고 스케일러빌리티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AI 검증에 대한 그런 샌드박스에서 의 그런 검증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탄탄한 외국의 사례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분야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인별 또 예를 들자면 개인별 그냥 맞춤형 복지 안내 그런 자동화 그리고 어떤 이제 이력 뭐 가정 환경 소득 뭐 건강 기록 이런 걸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 제한을 하고 그런 것이나 아니면 또 교육, 또 생활기록부나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심리나 어떤 사람의 성향,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어떤 진로 추천이나 아니면은 그런 학습에 대한 그런 로드맵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의료, 그런 복지나 의료 등의 이렇게 수급, 이런 이렇게 부정수급이나 행위를 탐지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무궁무진한 굉장히 유스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런 적용이 되기 전에 검증이 저는 굉장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국내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AI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정부망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AI를 사용할 수 있을지. 네, 우선 그럼 제가 지원 사격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례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이 망분리 부분이 좀 더 유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 때문에 망분리가 훨씬 더 제약이 심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분리망에서는 AI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인터넷도 못하고 민간 LLM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다들 챗GPT 아름아름 개인 계정으로 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혹시 교수님 부연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내부망, 외부망 분리 상황은 해외에서도 굉장히 일반적이고, 아직 딱히 굉장히 클리어한 솔루션은 없어요. 없고, 그런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나 그런 랭귀지 모델들이 온프리미스 버전을 디벨로퍼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도입하는 방법이나, 사실 굉장히 수요는 많아요. 의사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환자 한 명당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에 따라 다르지만 캔서나 이런 쪽에 따라서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서머라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그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자기 환자 데이터를 죄다 챗 GPT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아직 그렇게 이거 다 개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도, 국내도 마찬가지고. 교수님 수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웨비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공지된 설문조사에 의의 주시면 추첨해서 소정의 GPT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훌륭한 시간을 내어주신 이수인 교수님, 박진희 서기관님, 이창 교사님님, 김태원 팀장님, 그리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